씨, 진흙이 제 옷에 다 묻잖아요. 굳이 이곳까지 데리고 오고 그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던 순박한 시아주버니의 옆자리에 어느 날 짙은 장미 향수를 뿌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에 아찔한 하이힐을 신은 그 여자가 잔잔하던 우리 가족의 일상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작은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48살 김지윤입니다. 저희 집안은 참 단출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제 위로는 55살이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가고 가마터에서 도자기만 굽던 시아주버니 정태훈 씨가 계셨죠. 그리고 꼬장꼬장하시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우리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시며 험한 세월을 견디셨지만 며느리인 저를 늘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은 심성이 참으로 곱고 순박한 분입니다. 평생 흙을 반죽하고 불을 지피는 일밖에 몰랐죠.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고 누가 어려운 부탁을 하면 그저 허허 웃으며 손해를 감수하는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장 큰 근심거리이자 아픈 손가락이었던 아주버님이 어느 날 늦은 나이에 평생의 짝을 찾았다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죠. 인사를 오기로 한 날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의 이름은 최유라였습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무척 화려한 차림새였죠. 짙은 화장에 번쩍이는 귀걸이, 그리고 코를 찌르는 강한 향수 냄새가 소박한 나무 내음이 가득한 저희 찻집과는 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걸렸던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평생을 바친 가마터를 구경시켜 주겠다며 데려갔을 때 형님이 될 그 여자는 치맛자락을 신경질적으로 끌어당기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태훈 씨. 여기 흙먼지가 너무 날려요. 제 구두에 다 묻잖아요. 아주버님은 쩔쩔매며 자신의 소매로 의자의 먼지를 닦아주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이 들었지만 저는 아주버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분이니 무조건 잘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여수 수산시장을 돌며 장을 봤습니다. 아주버님의 어깨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민어를 사서 굽고 질 좋은 한우를 밤새 핏물을 빼서 갈비찜을 안쳤습니다. 삼색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앞치마는 이미 양념으로 얼룩덜룩해졌죠. 점심때쯤 미리 도착한 형님은 돕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휴대전화로 셀카만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그릇을 나르며 땀을 뻘뻘 흘릴 때도 그녀는 우아하게 커피만 홀짝일 뿐이었죠.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처음 인사 오는 자리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님과 남편이 도착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저녁상이 거실에 내어졌습니다. 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큰한 갈비찜 냄새가 가득 찼죠. 시어머니는 화려하게 차려진 상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리에 앉아 손톱만 매만지던 형님이 갑자기 앞치마를 주섬주섬 챙겨 입더니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이마에 맺히지도 않은 땀을 닦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태훈 씨가 어머님 민어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새벽부터 수산시장 돌며 장보고 상 차리느라 허리가 다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 드실 생각에 하나도 안 힘들었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여자가 제가 피땀 흘려 차린 밥상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가 고생이 참 많았네. 손끝이 이렇게 야무져서 우리 태훈이가 푹 빠졌구나. 지윤아, 넌 옆에서 형님한테 음식 솜씨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 시어머니의 칭찬에 형님은 수줍은 듯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제 쪽을 바라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네, 어머님. 형님 솜씨가 참 대단하시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이 기쁜 날 제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면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허허실실 웃고 있는 아주버님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저는 억울함에 꽉 쥔 주먹을 치마폭에 숨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찻잔 속에 조용히 피어나던 불안감은 머지않아 우리 가족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여우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허영심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쏟아부어도 결국 주변마저 썩은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죠. 화려한 겉모습으로 우리 가족이 된 형님은 순박한 아주버님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 그때는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짧았습니다. 가마터의 흙내음을 유독 불쾌해하던 형님은 툭하면 시내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찻잔 세트를 예쁜 걸로 바꾼다며 가마터 운영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씀씀이는 점점 통제 불능으로 커졌죠. 값비싼 수입 앤틱 가구들이 아주버님의 비좁고 투박한 한옥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유지 부인들과 어울려야 기가 안 죽는다며 평일 낮부터 외제차를 빌려 타고 VIP 골프 모임에 나갔습니다. 평생 뜨거운 가마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모은 아주버님의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주버님의 작업복 소매는 갈수록 해져갔지만 형님의 화장대는 고급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물건들로 번쩍거렸죠. 저는 뻔뻔한 그 행동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주버님을 위해 꼭 입을 다물었습니다. 피부치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 알량하고 미련한 한국적인 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수면 위로 터진 건 첫 명절이던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드릴 용돈으로 100만 원을 두둑하게 봉투에 담아갔습니다. 찻집 운영이 잘 되기도 했고 늘 홀로 고생하신 어머님께 드리는 며느리의 작은 성의였죠. 반면 형님은 동네 마트에서 산 저렴한 파래김 세트를 달랑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은 선물 액수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큰 며느리가 처음 차려입고 온 옷이 참 곱다며 환하게 웃어주셨죠. 하지만 제 두툼한 용돈 봉투를 곁눈질로 확인한 형님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거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이 다가오더니 날선 목소리로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동서, 지금 나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돈 자랑을 해야 속이 시원해? 내가 파래김 사온 거 비웃으려고, 나 기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명절마다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는 건 형님이 시집 오기 전부터 늘 하던 일이거든요. 형님의 억지에 제가 반박하려는 찰나
등 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못된 주둥이 당장 다물지 못해.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의 불같은 호통에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가져온 김상자 타박한 적 있니? 동서는 원래 명절마다 나 짠하다고 용돈 챙기던 애다. 내 열등감을 왜 죄 없는 아랫사람한테 풀어? 가족끼리 둥글게 마음을 나눠야지. 어딜 돈으로 사람 급을 매기고 있어. 어머님의 벼락 같은 호통에 형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단번에 풀어주신 어머님의 한마디에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속으로 이제 형님도 호되게 혼났으니 정신을 좀 차리겠지 생각했습니다. 참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형님이 제 찻집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명절 때의 도끼품은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파리한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형님은 찻상 너머로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동서, 명절 땐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다 내 못난 자격지심이었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다 지난 일인데요. 근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실은 우리 친정 오빠가 하던 일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 5천만 원만 당장 막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태훈 씨는 돈 한 푼 없고 어머님한테는 죽어도 말 못하겠어. 동서,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형님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머리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눈물범벅이 되어 바들바들 떠는 모습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미워도 가족이니까요. 우리 아주버님의 아내이자 한 식구니까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찻집 보증금으로 묶어두려던 적금을 깨서 5천만 원을 형님 계좌로 보냈습니다. 형님은 평생 이 은혜를 갚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그 돈으로 형님네 친정의 평화가 찾아오길, 그리고 우리 아주버님의 가정에도 더 이상의 풍파가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얄팍한 측은지심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건넨 5천만 원이 순박한 우리 아주버님의 가슴에 피눈물을 쏟게 할 비수가 될 줄은 말입니다. 형님이 화려한 외출복을 입고 여수 시내의 낯선 호텔을 드나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돈이 입금된 직후부터였으니까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꼬리를 흔들며 보답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얄팍한 동정심으로 건넨 5천만 원은 결국 우리 가족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놓는 독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찻집 문을 닫고 정리를 하려는데 남편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담배 냄새를 짙게 풍기는 남편의 손에는 구겨진 수첩이 쥐어져 있었죠. 형님의 친정 오빠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남편이 백방으로 수소문해 본 참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의 친정 오빠는 부도는커녕 이웃 도시 순천에서 번듯한 대형 식당을 3개나 운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외제차까지 새로 뽑았다며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피 같은 찻집 보증금 5천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제 목을 조르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은 앞으로 닥칠 비극의 작은 불씨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의 흉악한 민낯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가장 연약한 사람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님은 관절염 약을 지으러 여수 시내의 큰 병원에 나가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신 어머님은 당신 몸 아픈 데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던 분이셨죠. 절뚝이는 다리로 약국 문을 나서시던 찰나였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너무나 익숙한 여자가 사뿐히 내렸습니다. 바로 유라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었습니다. 남자는 동네에서 입바른 소리로 가짜 그림을 비싸게 팔고 다닌다던 질 나쁜 사기꾼 미술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들어간 곳은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똑똑히 듣고 마셨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 봤어? 오뚝한 코가 완전 자기를 쏙 빼닮았더라. 하, 내 핏줄인데 당연하지. 그 도자기나 굽는 촌스러운 호구놈은 아직도 지 새낀 줄 알지? 얼른 그 집구석 돈이나 더 빼와. 갤러리 잔금 치러야 하니까. 세상이 쩌적하고 갈라지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뱃속의 핏줄조차 우리 순박한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두 집 살림에 남의 핏덩이를 품고 시댁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던 그 악독한 기만. 평생 두 아들만 바라보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억척같이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차가운 복도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어머님의 혼절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의식을 잃은 어머님을 부탁하고 곧장 그 오피스텔로 쳐들어갔습니다.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리고 들이닥친 저를 보고도 형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벨벳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죠. 형님,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토록 끔찍한 짓을 해요? 어머, 동서. 목소리 좀 낮춰. 우리 아기 태교에 안 좋잖아. 남의 집까지 쳐들어와서 무슨 행패야? 당장 제가 빌려준 5천만 원 내놔요. 어머님 쓰러지신 거, 우리 아주버님 인생 짓밟은 거 다 갚아내라고요. 어쩌나? 그 돈 우리 자기가 갤러리 계약금으로 오늘 아침에 싹 다 써버렸는데 도자기나 굽는 냄새나는 늙은이 비위 맞춰준 수고비라고 생각해. 나도 그동안 그 먼지 구덩이에서 참느라 고생 많았거든.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노에 차 형님의 뺨을 내리치려던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오피스텔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아주버님이 유령처럼 서 계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택시를 잡아타고 단숨에 달려온 것이었죠. 아주버님의 두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형님과 화려한 오피스텔 거실을 번갈아 보던 아주버님은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데, 내 피땀 다 내어주고 내 살점까지 떼어줬는데 어찌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굳은 살이 잔뜩 박인 투박한 두 손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통곡하셨습니다. 가마터의 그 뜨거운 천도의 불길도 묵묵히 맨몸으로 견뎌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의 잔인한 배신 앞에서는 마치 한 줌의 하얀 재처럼 형편없이 바스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오열하는 아주버님의 구분 등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세상 법 없이도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에게 하늘은 왜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걸까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주버님을 끌어안은 저 역시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엉성해 보여도 결코 죄 지은 자를 빠져나가게 두지 않는 법입니다. 남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형님의 그 더러운 모래성도 머지않아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습니다. 폭풍의 전조처럼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비가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욕망으로 잔뜩 부풀었던 그 화려한 거품이 터지고 남은 자리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쓸쓸했습니다. 가마터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던 아주버님의 분노는 오히려 서늘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흙바닥의 지렁이 한 마리도 밟기 미안해 피해 걷던 분이었죠. 내 핏줄도 아닌 생명을 품고 내 어머니를 쓰러지게 한 죗값이다. 내 가마터에 밴 내 여우 같은 냄새조차 역겨우니 당장 사라져라.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면 그땐 정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아주버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오히려 잘됐다며 코웃음을 쳤죠. 어차피 뱃속 아이의 진짜 아빠인 돈 많은 미술상과 새 출발을 하면 그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형님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그 얄팍한 믿음은 단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짜 미술상 행세를 하던 내연남은 형님이 제게서 눈물 연기로 뜯어간 5천만 원을 몽땅 챙겨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돈만이 목적이었던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으니까요. 밀린 월세 때문에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난 형님은 여수 외곽의 곰팡내 나는 허름한 모텔방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벼랑 끝에 몰린 절망 때문이었을까요?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 홀로 구급차에 실려간 형님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난산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 찾아온 급성 신부전으로 단 한 명의 가족도 곁을 지키지 않는 외로운 병실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화려함만을 쫓던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형님의 장례가 쓸쓸하게 치러지고 며칠 뒤였습니다. 초겨울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찻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한 노파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형님의 친정어머니셨죠. 낡은 보따리를 품에 꽉 안고 계신 노모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모는 제 앞에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 일을 하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궈낸 낡은 단칸방 친정집을 통째로 담보 잡아 대출받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못난 딸년이 댁내 식구들 가슴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능지처참을 당해도 싼 년입니다. 이 돈이라도 갚아야 내 불쌍하고 모진 새끼가 저승에서 불구덩이는 면할 것 같아 늙은 어미가 집을 잡혔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모는 찻집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퍽퍽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자식이 지은 끔찍한 죄를 늙은 어미가 무슨 수로 다 씻어내겠습니까? 그저 부모라는 원죄 하나로 자식 대신 지옥불에 기꺼이 뛰어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토록 믿고 원망스러웠던 형님이었지만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는 노모의 구분 등을 보자 제 마음속 도끼도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도 바닥에 주저앉아 노모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한편 가마터에 틀어박혀 흙만 주무르던 아주버님에게도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닿았습니다. 서류상 아직 남편으로 되어 있었기에 중환자실에 남겨진 아이의 보호자로 긴급 연락이 온 것이었죠. 아주버님은 납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하셨습니다. 유리 인큐베이터 안에는 성인 남자의 팔뚝만 한 핏덩이 하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주삿바늘을 꽂고 가느다란 생명줄에 의지한 채 파르르 떠는 아주 작은 생명.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은 배신자의 핏줄이자 원수의 자식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침을 뱉고 뒤돌아 나와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의 발걸음은 인큐베이터 유리창 앞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도끼 가득했던 아주버님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배신감에 치를 떨던 분노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홀로 사투를 벌이는 가엾은 생명 앞에서 지독한 연민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유리에 투박한 손을 얹은 아주버님의 넓은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핏덩이를 바라보는 아주버님의 애처로운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아주버님은 저 끔찍한 배신의 씨앗을 기어이 거두시려는 걸까요? 어머님이 아시면 당장 호적을 파버리겠다며 대성통곡을 하실 텐데 말입니다. 거센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자리에 또 다른 위기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핏줄은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눈물과 땀으로 맺어진 인연이 그 어떤 핏줄보다 질기고 강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과 절망이 핥히고 간 앙상한 겨울나무 같았던 우리 집안에 다시금 붉은 동백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건 아주 작고 연약한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낡은 겉옷자락에 갓난아이를 품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죠. 품에 안긴 작은 핏덩이는 체온을 잃지 않으려 아주버님의 투박한 가슴팍을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님은 마당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빈 항아리를 내리치며 오열하셨죠. 내가 미쳤구나. 천하의 몫을 여니 밖에서 배 맞아 낳은 자식이다. 원수의 핏덩이를 어찌 거둔다는 말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당장 날이 밝는 대로 보육원으로 보내라. 어머님의 피 끓는 절규에 온 동네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역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만 보면 제가 날린 5천만 원과 화려한 오피스텔에서 우리를 비웃던 그 뻔뻔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진눈깨비가 쌓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평생 어머니의 뜻을 거스른 적 없던 순박한 아들이 처음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어른들의 더러운 욕심이 지은 죄지 이 갓난쟁이가 무슨 죄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저 차가운 병원 복도에 버려져 있는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미운년의 새끼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목숨 하나 살리는 셈 치겄습니다. 제 목숨 줄여서라도 이 녀석 제가 사람 만들어 키우겠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얼어붙은 땅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하는 아주버님의 구분 등을 보며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시궁창에 처박은 원수의 생명까지 품어 안으려는 한 인간의 숭고하고도 지독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주버님의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아둔 돈은커녕 가마터 빚만 잔뜩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낮에는 등 뒤에 낡은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가마터 불을 지폈습니다. 뜨거운 천도의 열기 속에서 흙을 빚는 내내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등 뒤에서 꼬물거리는 온기를 느끼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를 저희 부부에게 잠시 맡기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부는 여수 수산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생선 상자를 밤새도록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는 하역 작업을 하셨죠. 새벽이 되어 비린내가 진동하는 작업복 차림으로 찻집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면 아주버님의 손은 얼어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잠든 아이의 뺨에 당신의 거친 뺨을 비비며 짓던 그 희미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카였지만 핏줄보다 더 진한 한국 사람의 정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저희 부부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기저귀와 분유를 양손 가득 사들고 뛰어왔습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뽀얀 사골 국물을 우려내고 아주버님이 드실 밑반찬을 해다 날랐죠. 제 찻집 한편에는 아기 침대가 놓였고 저는 장사를 하다가도 아이가 울면 달려가 젖병을 물렸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님은 처음엔 꼴도 보기 싫다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피땀 흘리는 아들의 야윈 얼굴을 보며 그리고 찻집 바닥을 기어다니며 당신의 치맛자락을 잡고 깨르르 웃는 순진무구한 아기를 보며 조금씩 얼어붙은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의 자리에 서서히 측은지심이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눈물을 훔치며 살아온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수 앞바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따뜻한 봄날 오후, 제 찻집 문이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활짝 열립니다. 온몸에 진흙을 잔뜩 묻힌 7살 난 사내아이가 우당탕 뛰어들어옵니다. 아주버님의 크고 투박한 손을 꼭 잡고 말이죠. 할머니, 작은 엄마, 아빠랑 오늘 엄청 큰 항아리 만들었어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찻집 안이 환해집니다. 창가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기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고운 앞치마로 아이의 흙 묻은 뺨을 다정하게 닦아주십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흙 다 묻었네. 그래, 내 아빠랑 흙놀이 하니까 재밌더냐? 배고프지? 얼른 손 씻고 와라. 그토록 원수의 핏줄이라며 모질게 내치려 하셨던 어머니의 눈빛에는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만이 찰랑거립니다. 주방에서 따뜻한 쌍화차와 갓 구운 가래떡을 내오던 저와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은 여전히 검게 그을려 있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거짓과 허영이 산산조각 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땀과 눈물로 다시 진흙을 이겨내고 불을 지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연으로 엮였다 한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가짜와 배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생명을 품어 안은 아주버님의 그 둘련하고 바보 같은 사랑이 기어이 진짜 가족을 빚어냈습니다. 오늘따라 찻집을 가득 채운 쌍화차 향기가 유난히 달고 깊게 느껴집니다. 저 멀리 가마터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여수의 푸른 봄하늘로 따스하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